여러분, 이번 시간이 석촌동 고분군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몇 차례 나누어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왕 시대를 읽는데 연도를 고유왕 몇 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은 서기연도로 읽으려고 합니다. 서기연도로 읽어야 다른 기록들과 외국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구수왕 16년 기록입니다. 이 해가 229년입니다. 겨울 11월 말갈이 우곡에 들어와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였다. 왕은 정예병 300명을 보내 이를 막게 하였으나 적들이 매복에 있다가 양쪽에서 치니 우리 군사가 대패하였다. 이게 그 3세기에 나타나는 그 말가르 2차 진입입니다. 말갈이 3차례 나타난다. 그래서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크게 3세기의 2차 이제 진입인데 마지막 전투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수왕 16년에 정말로 말갈에게 백제군이 대패했을까? 그리고 백제가 30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300명인지 3000명인지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그 다음 이 백제와 말가르 마지막 전투가 229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219년인지 239년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당연한 의문입니다. 삼국사기 읽으면서 제 방식이 그래요. 그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그 기록이 과연 맞는 기록인지 아니면 틀린 기록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설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229년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 신라번기와 백제번기를 보면은 이로부터 5년 전인 224년에 구수왕의 백제군이 신라군에게 대패합니다. 대패해가지고 1000명이 죽어요. 당시 구수왕의 한성백제 군사력이 한 최대 2~3,000명 겁니다. 2~3,000명 되기 때문에 1000명이 사망자가 났다는 것은 주력 군대를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과연 구수왕의 군대만 신라군에게 패했느냐? 그렇게 안 봅니다. 한강유역의 여러 소국들도 마찬가지로 신라에게 대패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한강유역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군사력이 된 겁니다. 그래 224년의 기록을 보면 그로부터 3년 후인 227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년 후인 227년이 일본서기 신공황후 49년 전입니다. 그때 목지국 진왕이 이 가야 7국을 토벌합니다. 가야 7국을 토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명을 바꿔서 나중에 이제 변진안에 흡수를 시켜요. 흡수를 시키는데 거기를 보면은 낙동강유역, 영산강유역, 금강유역은 나오는데 한강유역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7년 가야 7국 토벌할 때 한강유역 군대는 동원을 못한 거예요. 일본 서기를 보면. 즉 삼국사기에서 224년에 한강유역 군대의 군사력이 신라군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기록과 227년에 한강유역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다. 진왕이 동원을 못했다는 그 양쪽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맞겠구나. 그러면은 229년에는 이 300명으로 말갈을 막았다는 기록이 맞습니다. 정예병 300명이 나오는데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구수왕의 한성백제만 말갈에게 패한 게 아니고 그 부근에 있는 다른 그 마한 소국들도 마찬가지로 말갈군에게 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백제 중앙정부는 그 국가 북쪽이 저렇게 말갈군에게 유린당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227년에 가야 7국을 토벌할 정도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목지국이 왜 국가 북쪽에서 저렇게 말갈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일본 서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7년에 가야 칠국을 토벌을 하고 나서 외국 소국들을 동원한 야마대 왕 비묘에게 그 백제왕으로, 아니 외국 왕으로 책봉을 하기로 했어요. 책봉을 하기로 했는데 그만 227년에 목지국 진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벌었냐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왕권 교체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혼란이 와가지고 230년에야 새 왕이 즉위합니다. 그 227년에 가야 칠국을 토벌한 왕이 죽고 230년에 새 백제 진왕이 즉위해가지고 급히 이전 왕이 해결하지 못한 외교 문제를 해결해요. 야마대 왕 비미호를 외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칠제도예요. 칠제도. 그래서 그때부터 백제가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말갈군에게 구수왕의 대패했다면은, 한강령이 대패했다면 바로 백제 왕권이 교체되는 대혼란기. 그러니까 227년에 진왕이 죽고 230년에 새 진왕이 죽였기 때문에 이 말갈에게 대패한 사건은 그 가운데인 228년이나 229년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229년에 말갈과 마지막 전투에서 백제군이 대패했다는 기록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이 믿을만한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고 갑니다. 여기서 구수왕 16년 겨울 11월에 매복작전을 통하여 백제군을 괴멸시킨 말갈군 지휘부의 구성과 그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 말갈군 지휘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구가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234년 229년 마지막 전투 끝난 5년 후에 이제 구수왕이 죽고 구수왕 21년에 죽고 새 왕이 즉위하니 이 사람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고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이왕이라는 말은 대왕이란 말이에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왕의 시호를 쭉 주는데 대왕이라는 시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고이왕은. 왜 고이왕을 대왕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고이왕을 읽으면서 그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계루왕의 제2자야. 근데 계루왕의 제2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백제본기에서 제2자란 부자관계가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래 왕권이 교체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계루왕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 부자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계열일 때 같은 조상신을 제사 지냈다든가 예를 들면 같은 동명족 고구려 동명왕입니다. 같은 계열인 경우에 제2자를 써요. 왕통이 바꾸는데 아예 다른 계열 전혀 다른 계열인 경우는 우리가 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2자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전 왕통과는 같은 계열인데 초고왕 구수왕이 아니고 이전에 있는 삼로왕 시대 그때 왕의 계통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수왕의 아들인 그 사발왕이 즉위했는데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배위하고 고이왕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는데 사발왕도 나이가 어렸을지 모르나 고이왕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고이왕이 50년 이상 집권을 했다는 것은 20대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 20대 중반 정도 중후반에 고이왕이 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연 사발왕이 여기 즉위했으나 어려 정치 못한 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고이왕은 229년에 그 마지막 전투 한성백제와 말갈의 마지막 전투에서 한성백제가 대패했을 때 그때 사실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고왕이 죽을 때까지 5년을 기다린 것을 볼 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성격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고이왕 3년 236년 왕렵 서해 대도 수사 사심로
왕이 서해 바다에 있는 큰 섬에서 사냥을 했는데 사슴 40마리를 쏘았다. 강화도입니다. 서해대도는 강화도까지 고이왕이 간 걸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말갈군이 한강유역을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까지 섞어놓은 거면 저쪽에 바레만으로 갈 수 있는 해상로까지가 다 확보된 겁니다. 그 여기서 사냥을 뭐라고 했냐면 렵. 백제본기는 사냥을 두 가지 표시합니다. 하나는 렵, 하나는 전, 받전자 전, 사냥전인데 서로 달라요. 렵이나 전이나 둘 다 왕이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가는 같아요. 그런데 렵은 되게 축제입니다. 좋은 일로 하는 것이고, 전은 사냥을 핑계댄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대규모 전투가 벌인다든가 이런 것을 감출 때, 그 정치적으로 바꿀 때 받전자를 써요. 그래서 백제번기 사냥을 볼 때 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렵전도 중요해요. 그래서 백제번기를 놓고 그 사냥 기록을 한번 다 뽑아봐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슴 40마리를 쏘았다고 그러는데 이때 삼국사기 백제번기에 화살을 쏜다는 쏠 사자가 처음 출hiện합니다. 네, 고이왕조에 화살을 쏜다는 쏠 사자가 3번 나와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활로는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인데 이번 말갈군도 고구려군이나 마찬가지로 주무기가 화려하다는 거죠. 양쪽의 주무기 같았다. 이거를 볼 때 말갈군과 고구려군의 군사 편제도 유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군의 구성이나 그 당시 말갈군의 군대 구성이 아주 유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화도까지 서해안까지 전체를 말갈군이 장악했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고이왕 5년 238년입니다. 춘정월 제천지 봄 정월에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다. 말갈은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구나. 원래 그 앞에 보면은 백제는 봄에 천지의 제사를 지냈어요. 원조왕조를 그렇고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삼로왕 시대의 그 동일계르다. 비록 왕통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2자로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말갈은 천지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과 피리를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북과 피리면 뭡니까? 바로 고구려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구려 예를 들면 안악 3호분의 대흥리을도를 보면 군대가 쫙 있는데 북과 피리를 가진 군대가 아예 따로 있어요. 군악대가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북과 피리를 쓴다는 걸 볼 때 문화적으로도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말갈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유사했다. 언어도 유사했을 거예요. 말갈인들은 고구려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인들은 표준어를 쓰고 말갈인은 사투리를 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 녹화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한국어를 무엇이 만들었느냐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쭉 설명했는데 결론을 뭐냐면 고구려 변방어인 말갈어가 오늘날 21세기 한국어의 기반이 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녹화한 걸 한번 다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천지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 왕이 부산에 사냥하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전호 부산, 여기는 사냥을 받전자를 써가지고 전호 부산, 사냥 전자를 썼어요. 이전에 강화도는 다른 겁니다. 강화도에 가서 활 쏘던 것은 축제였고 이때는 달라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오순, 무려 50일 있다 왔어요. 왕이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부산까지. 부산이 어디냐면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남부예요. 남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규모 말갈군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한 거예요. 말갈군이 백제를 향해서 남하를 하는데 238년이면 이제 230년의 즉위한 진왕이 칠지도를 보낸 진왕이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요. 그래서 부산에서
말갈군과 백제군이 이제 장기간 대치를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일간을 대치했구나. 만약에 여기서 고이왕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진격했으면 어떤 일이 벌렸을까요? 금강유역에도 석촌동 고분군에도 보는 것 같은 초기 고구려식 적석종, 피라미드식으로 돌로 쌓은 그리고 고분군이 금강유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못 들었어요. 말갈군이 부산 그 경계를 못 뚫는 걸로 볼 때, 왜 금강유역에는 고려식 적석종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뚫었으면은 이제 금강유역까지도 나타났을 거예요. 못 뚫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 그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요. 뭔가 무슨 평화조약이 맺어졌는지, 백제 중앙정부는 그 말갈군은 남한을 어떤 식으로 대치를 했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월에 부산에 갔어요. 그래서 50일이 갔다 온 겁니까? 바로 4월이죠. 2월에 4월. 돌아오자마자 뭐 했느냐? 왕궁의 문기둥에 벼락이 치자 황룡이 문에서 날아갔다.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황룡이 궁을 떠난 거예요. 자, 이제 전후 부산 사건은 또 어떤 중요했냐면, 삼국사기를 보면은 백제본기는 4세기뿐만 아니라 5세기 웅진천도 이전까지는 경기 남부 밑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이 백제와 말갈의 국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웅진백제, 목지국인 웅진백제와 한성백제가 여기를 국경으로 삼은 거예요. 경기 남부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 양쪽 국경이 문주왕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국경이 문주왕 때까지. 근데 문주왕이 이제 고구려 장수왕에게 서울을 함락당하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남하하면서 처음으로 부산 경계를 내려와서 금강유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 궁에서 용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것만 봐가지고 보는데, 삼국유사의 이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8년 고이왕 5년에 사바랑이 죽었다. 사바랑이 죽고 그 다음해인 고이왕 6년에 고이왕이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국유사는. 이걸 보고 아는 겁니다. 고이왕은 왕이 됐는데 이 폐위된 사바랑을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고 놓아둔 겁니다. 굉장히 성격이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 어떠냐면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요하위의 산강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 힘으로 백제인을 눌렀어요. 힘으로 백제인을 누르고 이제 한강역을 점령했지만 언제까지 백제인을 누르고 살 거예요? 결국은 백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제인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십만의 피난민, 그 다음에 이제 정복된 백제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의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명분도 없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사바랑을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사바랑이 궁에 유폐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부산에 가서 백제왕과 대치해서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러냐? 백제왕은 고이왕을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 겁니다. 이제 우리가 238년에 고이왕이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을 받고, 그러니까 한강유역의 강자라고 실세를 인정한 겁니다. 백제 입장에서 받고, 대신 사바왕이 이제 궁을 떠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한강유역에서는. 근데 238년에는 또 일본사와 중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사에는 어떤 중요한 일이냐면, 230년에 백제 진왕으로부터 외국의 대표권, 외왕으로 책봉을 받으면서 외국의 대표권을 가진 이 외여왕 비미호가 238년에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시 외왕 책봉을 받아요. 위나라로부터 친위 외왕 책봉을 받는 겁니다. 만일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위나라로부터 외왕 책봉을 받으면은 백제로부터 책봉 발표 있습니까? 위나라 훨씬 큰 나라인데 없죠. 그러니까 백제로부터 칠주도에 의한 책봉이 먼저 오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위나라로부터 다시 외왕 책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사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이냐면 234년이면 고유왕이 즉위가 됩니다. 그해 제갈량이 죽어요. 초계 승상 제갈량이 죽는데 죽음으로써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나라의 남부전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부전선이 거의 위에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나라의 압도적 우세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떻게 됩니까? 234년에 제갈량이 죽고 남부전선이 정리되니까 그 군사력을 북쪽에 집중해요. 북쪽에 집중해가지고 그 위나라 북쪽에 있던 그 세력의 공손년이 있습니다. 그 공손년 세력을 238년에 사마이를 보내가지고 토벌해요. 그리고 사마이가 238년에 공손년을 아주 잔인하게 토벌합니다. 그때 고구려가 또 협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손년이 고구려와 위나라 양쪽 협곡을 받고 238년에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39년에 고유왕이 왕이 됐어요. 정식으로 즉위한 다음에 240년을 보면은 그 백제 진왕이 어떤 조건으로 고유왕을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해주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진왕 입장에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230년에 비묘에게 칠지도를 주면서 한반도를 다 통일했어요. 마한 변한 지역을 다 통일했는데 한 군데만 통일 못했습니다. 두 군데네. 울릉도 있어요. 그렇지만 울릉도는 이제 예외가 제외하고, 그리고 신라입니다. 바로 사르국이에요. 변전한 지역의 최대국, 최강국인 신라만은 굴복을 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라를 통합할 것인가? 이제 진왕은 이걸 생각이 되는데, 한강유역에 그 대방군 설치로 인해 가지고 유아유역에서 수십만의 피난민이 왔어요. 그게 말가리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한강유역에 오니까 그들의 실체를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주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말갈하면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전투에 용맹국,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가 말갈군입니다. 삼국사기에서 말갈보다 용맹한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갈군을 신라 통합에 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240년 이후 병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역시 예측은 대로구나. 예측은 대로. 그래서 그 고유왕은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을 받는 대신에 백제왕으로부터 신라 통합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통합해라. 신라를 통합했는데 신라를 공격했는데 성공을 못합니다. 그 신라 같은 막강한 나라를 쉽게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 4월, 여름 4월에 진충을 좌장으로 임명했다. 좌장이 이제 군사력을 더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좌장이 진충이 누구냐면은 신라 본게 나옵니다. 203년에 공손년이 대방군 설치를 시작할 때 그 해에 이제 최초 이민자들이 신라에 들어와요. 신라 말갈이가 나타나는 거죠. 제2차 침입에 신라 본게 나온 최초의 말갈이입니다. 203년에 말갈인들이 신라에 들어오니까 신라에서 그 2년 후에 205년에 말갈인 지도자인 진충을 등용을 해서 국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서 쳐들어온 이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했는가 이거 알 수 있어요. 신라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사만사의 재조명 3편이 이민사가 됩니다. 소제목이 이민사예요. 240년 7월 대여러 석천 돌석자 내천자인데
석촌에서 대규모 군사열병을 했다. 그리고 천위에 있는 기러기를 쏘아서 왕이 직접 쐈어요. 왕사지 쏘아서 맞췄다. 여기 이제 쏠사자 나오는데 당시 말갈군이 화를 명궁이구나. 그러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도 화를 명궁이지만 고유왕도 화를 명궁이에요. 이제 쏠사자가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쏠사자가 나오고 석촌에서 대규모 군사열병. 이 돌석자 석촌 지금의 석촌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석촌이라고 하는 이유가 돌마을이한테 돼요. 그 한강변에 자갈이 많아가지고 석촌동을 했습니다. 석촌동 그 부분이 있는데 고유왕이 왔을 때도 이미 거기가 돌이 많은 석촌이었어요. 석촌동 고분군을 발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굴해 보니까 그 고분이 쌓기 전에 먼저 있던 고분들이 있었어요. 석촌에. 그러니까 고유왕이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가 백제 왕릉지였던 거예요. 거기를 파괴합니다. 싹 쓸어버려요. 쓸어버리고 다시 자기들 방식의 고구려식 고분을 쭉 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3세기 후반에 서진시대 도자기 편이 나와요. 이걸로 볼 때 그 고유왕 이쪽 계통은 서진과 교류를 했거나 아니면 3세기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마한 지역의 최고 실력자인 마한주 또는 마한왕이 나오는데 서진과 외교를 합니다. 아니 왜 백제 진왕이 외교를 하지 않고 마한왕이 마한주가 외교를 할까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안 지역의 최강자인 진안왕, 진안주도 서진과 그 3세기 후반에 외교를 해요. 그럼 변안 지역의 최강자인 변안주, 변안왕은 안 옵니까? 변안왕은 안 씁니다. 왜 마한주하고 진안주는 사실 보내는데 변안주는 안 보냅니까? 그 이유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보면은 이래서 변안 지역의 최고 실력자인 변안왕은 중국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서진에 사실 안 보냈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 마한주는 어디입니까? 마한주는 영산강 유역입니다. 3세기 후반에 영산강 유역이 금강 유역인 백제 진왕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왕이 왕족, 영산강 유역이 왕비족, 왕비족의 수장이 마한왕이 되는 겁니다. 마한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3세기 후반은 영산강 유역이 백제 중앙무대인 금강유역과 혼인하고 백제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한다는 얘기가 왕비가 한 명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왕의 왕비가 가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은 진왕은 따라온 사람들에게 왕비 친척들이죠. 관직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인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또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3세기 중반에 고유왕이 즉위할 무렵, 여기 나올 대여로 이 무렵이 3세기 초 중반인데 그 한강변에 풍납토성이 있어요. 풍납토성이 BC 1세기부터 축조가 시작됩니다. 어디 보니까 BC 2세기라고도 하는 분이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BC 2세기와 1세기 그 넘어갈 때쯤 축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BC 2세기에서 BC 1세기로 넘어갈 때면 언제입니까? 유만조선이 무너지고 낭랑인들이 대거 한반도 북부로 밀려오고,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준왕계가 한반도 북부에서 한반도 중부 위로 남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때 풍납토성이 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BC 2세기 말보다는 BC 1세기 초부터 풍납토성이 축조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풍납토성이 쭉 축조가 되다가 주로 북쪽에 말가를 막는 데 썼는데 3세기 초에 어떻게 됩니까? 풍납토성의 축조가 중단됩니다. 더 이상 말가를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축조가 중단되고 당연하죠. 초중반에.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풍납토성 안에서 이제 도자기 편이 나오는데 3세기 초 이전 건 없어요. 그러니까 BC 1세기부터 축조가 됐으면 BC 1세기에 쓰던 물건, AD 1세기에 쓰던 물건, 2세기에 쓰던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3세기 중반 이후에 도자기 편이 좀 바뀝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주민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살던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이주민이 풍납토성에 들어온 겁니다. 3세기
중반에요. 요 무렵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기록과 그 고고학적 기록이 일치한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석천에서 대대적으로 군사 사회를 했는데,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게, 한강변에 제2의 고구려가 건국된 거예요. 고구려 변방민들에 의해서, 요하유에게서 이주한 고구려 변방인들이 한강유역의 새로운 국가를 건국한 겁니다. 한강을 건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수도 서울은 역사가 깊습니다. 수도 서울은 이때 뭐 했습니까? 바로 말갈 제국의 수도였어요. 당시 고구려 변방에서 제일 큰 말갈 세력은 한강유역 말갈 세력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수도 서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활문화라든가 한국어, 언어만 말갈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러니까 고려 조선을 통해 전부 한강유역이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이 바로 말갈 제국의 수도였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뭔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은 이 말갈 본기를 읽는 겁니다. 말갈 본기를 읽는 건데, 동북아사에서 말갈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갈인들 스스로 남긴 역사서, 말갈인들 스스로 쓴 말갈 본기는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바로 지금 읽고 있는,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이 기록이 바로 말갈인들이 남긴 말갈 본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말갈인이 한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말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말갈인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말갈인들은 성이 있었다면 어떤 성을 가지고 있었고, 삼국사에 보는 거 아는 겁니다. 말갈인들이 남긴 말갈 본기를 보고 말갈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242년 고유왕 9년입니다. 봄 2월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택지에 농사지를 논을 개간하러 하였다. 242년 봄 2월에 논을 개간하러 하였다. 아니 왜 이때 갑자기 논을 개간합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니 봄에 씨 뿌려야 되니까 봄에 논 개간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봄에 논을 개간해야 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록이 백제본기에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이 다루왕, 다루왕조에 나오는데, 다루왕 6년, 서기 33년입니다. 1세기 중반에 나와요. 이때부터 대략 한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백제가 건국이 됐지만은 고구려와 부여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왕 6년, 이 직전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들을 먹여 살릴, 먹여 살려야죠.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 먹여 살리는 게 왕이에요. 땅이 필요한 겁니다. 농사지을 땅이. 그러면 고유왕 9년 242년에는 왜 그랬냐? 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전해인 241년 또는 무렵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먹여 살려야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중요한 사람들 몰려왔다고 봐야 돼요. 먹여 살려야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서 씨 뿌리고 살아야죠. 왜 이때가 이렇게 242년에 했으면 241년까지 들어왔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후백제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후백제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멸망한 편입니다. 공손년 멸망에 비하면 후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인들이 대거 후백제인들이 중국 남부로 이제 이주를 해요.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서 후백제 멸망은 직후에 중국 남부에 전주라는 도시가 생깁니다. 전주라는 도시의 성립 과정이에요. 후백제 멸망으로 유민들이 이제 떠난 겁니다. 평화적으로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탄압을 피해 가지고 많은 후백제인들이 중국 남부로 가서 중국 남부에 전주가 성립해요. 공손년이 멸망을 했는데 사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손년에 대해서 정복할 때 대학살을 자행하고 아주 폭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소년 멸망할 때 마찬가지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트 피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소년 보트 피플이 피난민들이 위나라 쪽 갈 수 없고 고구려 쪽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저기 그 백제 땅에 가가지고 한강유에 가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2년에 논을 개간했다는 얘기는 241년에 또는 그 전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3년 전 238년이 바로 공소년 멸망입니다. 그래서 공소년이 멸망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난민들이 한강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뭐냐면은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기록한 공소년의 멸망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공소년이 멸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제본기 입장은 그 피난민들이 몰려오니까 뭐 3년 동안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논을 개간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백제 입장에서. 그래 요 기록만 남아있다고 그런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름 4월 숙부인 지를 우보로 삼았다. 이게 우보가 수상격인데 숙부를 이 우보로 삼았다. 그 다음에 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격이 충직하고 실수 없이 일을 잘했다. 아, 이제 알았어요. 사바랑도 나이가 어렸고 고이왕도 나이가 어렸어요. 당시 20대에서 왕했습니다. 고이왕 같은 어린 왕이 어떻게 이런 대혼란기에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국가를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질이라는 사람이 고이왕의 자문 역할을 하던 고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이왕조의 초반의 업적은 대부분 이 숙부인 질이 실제적으로 설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 참모를 두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고이왕을 움직여서 대난민 시대에 그러니까 그 대방문 설치로 인한 대피난민이 몰려오는 대혼란 시기에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고 한성백제 왕으로 책봉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이왕의 고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이왕 13년 246년 뭐라고 나옵니까? 가을 8월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중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왕은 그 틈을 이용하여 좌장 진축으로 하여금 낙랑의 변방을 습격하여 주민들을 잡아오게 하겠다. 낙랑태수 유무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였다. 왕이 침입을 받을까 걱정하여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예, 사실은 연도가 1년 틀렸어요. 이게 246년이 아니고 245년입니다. 고구려 위 전제에 관해서 백제본기가 1년이 틀리고 고구려 본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고구려 본기도 246년으로 나온 건 잘못된 겁니다. 신라 본기의 기록이 정확합니다. 신라 본기는 정확히 245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246년이 아니고 245년입니까? 제 책을 보시면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들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고구려가 국가적 위기를 맞아가지고 전국 지방 군대가 뭡니까? 전국 지방 군대가 말갈군이에요. 말갈군 동원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지방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군대인 한강변에 말갈군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한성백제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일부였지만은 고구려에 대해서도 옛날과 같은 관계. 그래서 그 관계토항 비밀을 보면은 백잔이 우리 송민이었는데 유래 조공, 옛날부터 이 조공하던 관계였다. 이 말이 맞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동에 있는 낙랑군을 요서쪽에서 공격한 겁니다. 백제와 낙랑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동서로 있어요. 남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북쪽의 낙랑국을 만나려면 그 위에 여러 소국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건너뛰어야 하기 때문에 북쪽의 낙랑국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요서에서는 요동 낙랑군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에서 요소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로 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신라는 이제 다릅니다. 신라는 이제 요서의 기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랑궁만, 지금의 대동강유역인 낙랑궁만 만날 수 있어요. 신라 북쪽에는 그 한성백제처럼 여러 마한 소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낙랑국을 이제 그 낙랑국의 동쪽과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신라는 바로 낙랑국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구려 본기는 요동의 낙랑군과 대동강유역의 낙랑국을 다 기록하고 있고, 백제 본기는 요동의 낙랑군만 만나고, 신라 본기는 대동강유역의 낙랑국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본기와 백제 본기 낙랑 기록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서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7년, 이날이 이제 고유왕 14년입니다. 봄 정월 남쪽 재단에서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에 진충을 우보로 임명하였다. 진무를 좌장으로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원로 대신인 진충이 수상병인 후보가 되고, 아마 진물이 좀 젊은 사람입니다. 좌장으로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성백제는 예전에 그 제도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뭐 우보네, 좌장이네.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오는 거예요. 요하역 이주민이 있고, 혼란스러운 게 되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만 가지고 국가 통치하기 어려운 겁니다. 국가가 커졌기 때문에 한강유역의 최고 강자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대칭하는가 이제 나와요. 처음에 이제 고유왕조의 인물이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숙부 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충이 나오고, 드디어 여기 진물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석천동 고분군에 묻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의 석천동 고분군은 당시 삼국시대의 석천동 고분군의 10%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규모가. 도시계획 뭐 이런 걸로 다 없어지고, 대다수는 없어지고 조금 남았는데, 석천동 고분군에 묻힌 사람들 이름과 지위가 삼국사기에 이렇게 착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묻혔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고유왕 15년 248년입니다. 봄 여름에 가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어요. 겨울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풀어 구제하고 조세를 1년간 면제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갈의 제도가 고구려의 제도와 일반 경제 구조라든가 이쪽도 유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고구려와 제도가 유사했다. 그 다음이 고유왕 22년, 7년 후에.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신라를 공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55년부터 추 9월 출사침 신라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군과 괴곡 서쪽에 싸워 승리하였다. 신라 장수 익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또 겨울 10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봉산성을 쳤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255년에 백제 진왕으로부터 신라 공격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 왕으로 임명을 받는 대신에 신라를 군사력으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군사를 통합했는데 그 다음에 신라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255년에 다시 백제 진왕으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신라 통합해라 군사를.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때 백제 진왕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55년 이 무렵에 새로운 진왕이 즉위한 게 아닌가. 그 목지국에 새로운 진왕이 즉위해가지고 이전 왕이 못했어요. 그 신라 통합을 못했죠. 당시에는 사로국입니다. 사로국 통합을 못하니까 자기가 즉위하고 다시 고유왕의 명령을 내려서 너 신라 통합해라.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년에 유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258년
고이왕 25년입니다. 봄에 말갈의 장, 말갈의 대장 나갈이 좋은 말 10필을 바쳤다. 왕이 크게 후대에 보냈다. 이게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봄의 친선사실은 뭡니까? 백제에서 신라에서 사만에서 봄의 친선사실은 국혼입니다. 국혼. 이때 그 고이왕의 아들인 책계왕자와 나갈의 딸인 보과공주, 대방국 보과공주, 나갈의 딸인 보과공주가 혼인을 하고 나갈이 고이왕과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때 말갈이 대방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방국 건국기록입니다. 258년이 대방국 건국기록이고, 대방국이 이제 300년에 망하는데, 그 고이왕과 나갈이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 대방국이 신라에 귀복하던 때는 이제 손자 때입니다. 나갈 손자 때예요. 그래서 대방국이 3대가고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 대방국은 고이왕의 지원하에 건국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대방군 통치를 받았어요. 대방군 통치를 받다가 위나라 고구려 전쟁에서 위나라가 패하고 위나라 세력이 밀려나니까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독립국가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갈이, 그 지도자인 나갈이 고이왕과 혼인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함성백제를 등에 업고 대방국으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대방국의 건국기록입니다. 그 다음 고이왕 27년 260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봄 정월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출납을 맡게 하고, 내두좌평을 두어 물자에 참고하게 하는 맡게 하고, 내법좌평을 두어 예법과 의식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위사좌평을 두어 수기 병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조정좌평을 두어 형벌과 송사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병관좌평을 두어 지방의 군사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제 좌평제를 비롯한 이 통치제도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왕 입장에서 수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와고 좀 복잡해지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통치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좌평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숙부에 있던 질이 조언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당시 위나라 제도보다도 더 선진적입니다. 위나라 승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태부, 태사, 지방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자사, 또 태수 이런 게 있는데, 그보다 훨씬 선진적인 제도예요. 이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이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통치제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통치제도, 조선시대 통치 의정부라든가 육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통치제도. 이게 뭘 개선한 겁니까? 고구려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라의 제도를 개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백제의 제도를 개선한 거냐? 이것도 엄밀히따지면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개선한 겁니까? 바로 말갈의 제도를 개선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뭘 개선했느냐?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 당시 중국 왕조의 제도를 흉내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각각 빌려다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려 조선 지금까지 오면서 중앙정치 비롯한 정치제도의 뿌리가 바로 말갈제도라는 거예요. 말갈제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3세기의 고구려의 정치제도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신라의 정치제도는 신라 본기를 보고 이해해요. 삼국사기. 그러면 백제의 정치제도는 뭘 보고 이해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말갈의 정치제도는 삼국사기를 보고 이해하는데 백제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삼국사기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세기 일본서기 5세기 7대왕을 보는 거예요. 일본서기 5세기 7대왕이라는 것은 응신에서 웅리학까지예요. 이게 목지국이 일본 열도로 천도원 8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천도에 다시 오는데, 그러니까 목지국이 백제입니다. 백제가 외국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쓰던 제도를 하겠죠. 중앙정부는 숭례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은 소국제, 담르제입니다. 나눠가지고 통치하고, 그런 제도예요. 그 제도 3세기와 5세기가 물론 좀 바뀌었지만 일본 서기를 보고 3세기, 4세기
백제의 통치제도를 우리가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그러니까 5세기 7대 왕의 일본 서기가 바로 백제의 정치제도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구려 정치제도는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신라의 정치제도는 삼국사기 신라 번기, 백제의 정치제도는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 그 다음에 말가르 정치제도는 바로 삼국사기 백제 번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국으로 천도했던 백제가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477년에 돌아와서 뭘 합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백제의 숭례제도라는 이걸 버리고 한성백제의 좌평제를 이 제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가르 제도를 백제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만큼 선진적이고 잘 만든 제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좌평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정치제도의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느냐? 말가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요. 말가래.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한국어를 비롯한 문화가 말가래 것을 받은 것이고, 한강의 문화가 이제 표준어. 그 다음에 그 수도.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말갈 제국의 수도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는 말갈 제도의 그 뿌리를 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가르 제도가 진화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통치 구도까지 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3월 260년 3월입니다. 왕의 아우 우수를 내순자평을 삼았다. 우수 이 사람도 석천동 고분군에 이제 붙여진 사람인데, 왕의 아우 우수라는 거 볼 때 고이왕조의 성이 우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의 백제 양대 지배성이 뭡니까? 해시, 부여계인 해시와 진시, 진시가 뭐예요? 말갈개예요. 말갈개인 진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요하유역에서 다시 왔어요. 원래 우시는 뭡니까? 부여의 귀족성입니다. 그래서 우시의 세력이 고이왕조가 왕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나 잠깐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시는 백제 팔성대조, 이제 5세기 이후 6세기, 7세기 나오는 백제 팔성대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3세기에 고이왕개가 잠깐 정권을 잡았던 거죠. 그 다음에 고이왕이 18년, 261년입니다. 2월 진가를 내도좌평, 우두를 내법좌평, 고수를 위사좌평, 곤누를 조정좌평, 6일을 병관좌평으로 임명하였다. 예. 석천동 고분군에 묻힌 사람들 지유하고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내도좌평, 진가, 내법좌평, 우수, 뭐 위사좌평, 고수 이런 사람들이 석천동 고분군에 묻혀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이 뭡니까? 진씨, 우씨, 고씨, 곤씨, 유씨, 고구려와 부여의 귀족성이에요. 아, 말가르 성씨는 고구려와 부여의 귀족성이었구나. 고구려와 부여의 귀족성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제 말갈이 어떤 성을 사용했어요. 이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 지금까지 쭉 나오는데, 30년 전에 있었던 229년에 매복작전을 통하여 한성백제군을 괴멸시킨 바로 말갈군 지휘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백제만 괴멸시켰겠습니까? 한강유변에 있는 여러 백제 소옥들을 이제 그 공략을 했겠죠. 그때 이제 그 말갈군의 주력들, 말갈군 지휘부가 30년이 지난 오늘날 여기 좌평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1년 3월에 이제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예, 국가 체제를 새로 딱 정비했어요. 새로 정비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이전에 어땠습니까? 신라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신라를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됩니까? 안 되죠. 신라 안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봄 3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이를 거절하였다. 261년 3월에 벌어진 일인데, 261년에 벌어진 이 대사건, 261년 봄 3월에 고이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어요. 평화적인 화친을 요청했는데 신라가 이 일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이 왜 한국사에 중요하냐,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백제 진왕으로부터 고이왕후한테 명령이 가는 거예요. 너 말갈군 이끌고 와서 신라 통합해라 해요. 군사력으로. 근데 고이왕 이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가 평화적으로 신라를 통합하겠다. 어떻게 평화적으로 신라를 통합하느냐? 자, 당시 삼한 체제는 어떤 체제냐면은 소국 사이에 혼인으로 엮어진 사이입니다. 혼인으로, 전부 혼인으로. 그러니까 신라를 혼인해가지고 신라를 우리 변질한 체제에 흡수시키겠다. 평화적으로. 그러면 고이왕에 따르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신라 같은 강국과 혼이라면은 공립이 될 수 있어요. 한강유역에서. 한강유역의 왕으로. 그러면 자기가 백제왕의 호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라의 입장에서 어떠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261년 사건인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대성동 고붕의 시리즈를 하게 돼요. 김해 대성동 고붕의 시리즈를 하면서도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붕에 붙인 사람들 지위와 이름을 이제 들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할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저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가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해야 그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245년에 위나라 유주사 광구검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유주사사 광구검이 동원한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를 알아야 했다. 그 전에 위나라에서 조조 때 수십만의 북방민족이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주를 해요. 위나라에 항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30만 명 이주했다는 오한족입니다. 오한 선비계 유목민족이 들어와요. 주로 지금의 요서나 이런 데서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나라 군대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구검이 고구려를 치는데, 요서에 있던 오한 선비계 유목민족 군단하고, 그 다음에 요동에 있던 이 낭랑군, 대방군 군대, 이게 이제 주력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한 선비계, 선비족 여러 들어왔겠지만 오한족이 위나라 군대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도 위나라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구려가 승리하다가 그만 요동 벌판에서 고구려 전략은, 기존의 고구려 전략은 뭡니까? 보급선을 끊는 거예요. 뒤에 게릴라전 식으로 보급선을 끌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전통적인 고구려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동천왕이 그 작은 전투에서 계속 이기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요동 벌판에서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해요. 위나라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당시 위나라 군대에 왔던 오한선비계 그 유목민족 기마군단하고 평원에서 기마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위나라 군에게 동천왕이 대표입니다. 대표해가지고 어디까지 달아납니까? 대망원을 가로질러가지고 지금의 함흥평야, 남옥저 땅인 함흥평야까지 와요. 그래서 함흥평야의 마지막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루 유유의 공으로 고구려가 대승을 합니다. 그게 245년 겨울 10월에요. 고구려가 대승을 해요. 그럼 대승을 하면 위군은 어떻게 됩니까? 위군이 다 죽나요? 안 죽습니다. 유목민족은 기동력이 뛰어나서 전쟁에 패하면은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소규모 군대 같으면은 이제 야간에 산길로에서 고구려 후방을 뚫고 북경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군이 고구려를 뚫는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하죠. 근데 당시 그 위군의 사령관이던 왕기는 달아납니다. 목숨을 구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북경까지 돌아가요. 소규모 군대를 가지고 밤에 산길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군, 대부분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또 군대가 갈 때는 병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
식량도 싣고 무기도 싣고 이 수레에 싣는 보급 부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보급 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날 미군이 왜 강합니까?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보급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병참, 보급, 이것이 오늘날 미군의 저는 이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막 그 당시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죠. 왜 로마군이 강했냐 이거죠. 보급, 병참이 잘 되니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따라가요. 네. 마지막 전투에서 함흥평야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고구려가 대승을 해요. 위군이 대패입니다. 위군이 대패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달아나요. 위군이 달아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군이 추격군을 편성합니다. 위군 추격군을 이제 새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달아난 위나라 군대 방향으로 이제 고구려 추격군이 이제 남하해가지고 동해안을 따라오는 거죠. 240년 10월에 당시 신라의 실권자인 서구로가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이상한 군대가 북쪽 국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가봐요. 북쪽 국경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다. 고구려군이 다시 남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유역에 대혼란이 발생해요. 3세기 중반에 대혼란이 발생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들어오면 유물이 언제 묻힙니까? 한 세대 뒤에 묻혀요. 그래서 3세기 후반부터 낙동강유역에 오한섭릭에 북방 유목민족 유물이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나라 군대가 낙동강유역을 정복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김해 대성동 고문을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당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 책에 자세히 있고 나중에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설명해 드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라의 위군이 용병으로 들어왔어요. 용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방언, 그 백제라는 건 한성백제만 뜻하는 겁니다. 진왕, 백제 진왕의 마한 지역 전체 그리고 진한 변화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용병이 된 거예요. 위나라 용병 이제 위군을 용병 출신으로 쓰는 건데 그 245년, 246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24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왕의 동생은 왕이 안 됩니다. 대부분 경우가 부자 상속이고 반계는 왕권에서 멀어진 상태인데 당시 신라가 조분이사금이에요. 조분이사금의 동생인 첨예이사금이 위군 출신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해요. 247년에. 그래서 247년에 첨예이사금이 왕이 됩니다. 신라 왕이 되고 그 위군 지휘관 출신을 그 수상격인 서불한에 임명해요. 거기 보면 이찬 장군을 서불한에 임명했다. 수상격했다. 이거는다.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 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환도상에서 백성들을 도륙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신라에 들어가서 수상이 된다? 고구려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첨예이사금이 고구려에 사실을 보내요. 사실을 보내서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위나라 군대에 동원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수상격인 서불한에 임명을 했는데 무슨 고구려에 반대하거나 이런 정책은 하지 않는다. 그건 지나간 것이고 절대 반고구려에 이르지 않겠다. 양해를 구하는 사실을 보내는 겁니다. 고구려에. 고구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첨예이사금이 왕이 되고 위군 출신들이 이제 정권에 포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방어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첨예이사금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위군 출신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이 전부 위군 출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첨예이사금이 옴짝달싹을 할 수 없어요. 위군 출신들이 엎여 있는 겁니다.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첨예이사금 기록을 보면은 업적이랄 만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첨예이사금이 괴로웠을까 이제 그 보고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군 출신에게 엎여서 꼼짝달싹 보도고 있는데 이 고이왕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그냥
나하고 혼인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유왕이 힘으로 위군 출신들을 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금 생각은 내가 저기 한성백제 왕하고 혼인을 하면은 한성백제 왕이 와서 그 위군 출신들을 떼어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분한 장원을 비롯한 위군 출신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누구 덕에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왕을 시켜줬는데 감히 우리를 배신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이를 거절하겠다. 신라가 첨예이사금이 거절하지 않고 서분한 장원이 거절한 거예요. 실권자가. 그리고 첨예이사금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분이사금도 결국 첨예이사금의 쿠데타로 죽은 것이고, 첨예이사금도 위군 출신의 쿠데타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261년 겨울에 첨예이사금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신라의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신라의 태조대왕 미추이사금이 즉위해요. 미추이사금에게 신라사가 김씨를 줬어요. 김씨를 준 걸로 볼 때 그는 북방의 출신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라를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왕 입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신라를 통합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고유왕 33년 266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제 미추이사금 시기에 신라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백제 진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봐, 평화적으로 안 되잖아. 군사를 동원해. 너희 말갈군 동원해서 신라 통합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고유왕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해요. 그런데 어떠느냐? 가을 8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했다.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반격하여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 그 다음에 또 272년 4번 공격하는데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공하 했다. 또 신라를 침공하 했다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한반도에서 양쪽이 맞붙어요. 뭐가 맞붙냐? 요동에서 온 말갈군과 요서에서 온 선비 군대가 한반도에서 맞붙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요서에서 온 선비군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신라군을 훈련시켜 가지고 신라군을 이제 그 신라군의 수준을 이제 위나라 북부군단에 버금가는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말갈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고구려 철갑기병을 격파한 그 선비군이 약하지 않습니다. 막강해요. 그래서 고유왕의 말갈군이 못 이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추이사금이 신라를 방어하고 있는가 이거 볼 수 있어요. 그 중국 사서에 최초로 나오는 신라왕이 바로 미추이사금입니다. 중국 사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미추이사금도 나오는데 그 신라에 관해서 이제 기원을 얘기하기를 광구검 전쟁 때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도망간 자들이 신라를 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추이사금 얘기인데, 그 단순하게 한 줄로 쓰고 있지만 삼국사기를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집권을 하는가, 정권을 잡는가 아주 상세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용병 몇이 돌아가지고 그 3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변질한 최강국의 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용병 몇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왕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미추이사금이 신라의 왕권을 장악하는가?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용병 몇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삼국지 이 동의전에도 나오고 진서 동의전에도 그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김해 그 대성동 고문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당신 말 들으면 맨 말갈군 선비군만 나오는데 도대체 한국인은 어디 나오냐? 삼국사에 한국인은 안 나오고 맨 그런 사람만 나오느냐? 이제 삼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백두산족이 천지에 내려와서 뭐 한국인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갈인이고 선비고 다 그런 겁니다. 말갈족, 선비족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국상에는. 뭐 한국 사람이 뭐 처음부터 어디 한국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강좌가 끝날 때 되면은 제가 이제 삼국사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할게요. 삼국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되느냐? 이제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사금 때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고이왕 한강역에서 고이왕 군대만 신라를 공격해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신라번기를 보면 나라 서쪽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볼 때 당시 진왕은 한강유역 군대뿐만 아니고 금강유역 군대, 영산강유역 군대까지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했지만 이제 미추이사금의 신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미추이사금이 그 위나라 북부군단 이상에 가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마한 변한 진안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변화는 공격 않겠네. 변화는 공격 않습니다. 미추이사금조를 보면 외화의 전투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미추이사금조에 외화의 전투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변화로도 공격은 없고 주로 마하로부터 이제 공격이 있는데 미추이사금이 막아요.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이 죽은 바로 다음입니다. 고이왕 53년 286년입니다. 봄 정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겨울 11월 왕이 죽었다. 미추이사금이 죽으니까 이제 대백제 강경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석씨가 왕이 되니까 고이왕은 다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라를 변진한 사회에 통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에 친서사신은 혼인입니다. 봄 정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요청하였다. 보통은 봄 3월을 가장 선호해요. 봄 3월을 선호하는데 봄 정월에 물론 정월됩니다. 보낸 거니까 고이왕이 급했어요. 급했거나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기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봄에 급히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고이왕은 나이가 많았네. 그게 고이왕이 죽어요. 고이왕이 죽고 결국 신라와 혼인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고이왕의 시대를 다 읽어봤습니다. 한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조야말로 말갈본기입니다. 이걸 다 읽어보고 이제 요약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고이왕의 시대와 그 미추이상의 시대가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삼국지 동의전의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한조는 26개의 국을 적어놨어요. 나라를 26나라를 적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름이 같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그 이름이 비슷한 지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26국을 적고 24국이 변진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나라는 변진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라 즉 사로국은 변진안 26국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됩니까? 삼국사기를 보면은 고이왕 시대와 미추이사금의 시대는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즉 사로국이 변진안에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기 전이에요. 따라서 사로국은 반드시 25번째 이후에 들어가는 거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삼국사기 일치하려면
첫 번째에서 24번째에 들어가면 삼국사기와 모순이 벌어지고 25번째나 26번째에 들어가야 삼국사기와 삼국지 동의전 변질한조가 일치하는 겁니다. 몇 번째 들어갑니까? 신라는 25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번째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삼국지 동의전과 삼국사기가 일치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5번째 들어가고 26번째 맨 마지막이 우유국 또는 우중국인데 여기는 울릉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추이사금과 고이왕 시대가 삼국지 동의전으로 볼 때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고이왕조를 통해서 삼국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게 그 말갈의 공격에 시달리던 한성백제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느냐. 3세기에 한강유역 전체의 최후 강국이 되고 4세기에는 백제와 혼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왕비족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느냐. 그에 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갈에서 공격받던 나라가 강국이 되는 방법은 말갈이 와가지고 한강유역을 싹 쓸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백제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백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삼국사기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이왕조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말갈이 어디로 갔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말갈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이 과거 말갈 제국의 계열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갈 제국의 재림, 계현이 바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다. 그죠? 대한민국이에요. 북한보다 남한이 더 가까워요. 말갈 제국이 재현이다. 그렇게 말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문결은 고이왕에 한해서만 대왕이라는 시호를 줬어요. 그랬죠. 보면은 이 고이왕의 시대가 백제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왕이라는 호칭을 줄만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으로 석전동 거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